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른 아침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15명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후임이사 추천은 자신들 몫이라고 주장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후임 보궐인사로 우리는 선출하겠다. 그 여부를 우리 확답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정부의 꼭두각시로 행동을 하시고 그 진도를 나갔다고 저희들은 규정할 수밖에 그렇게 없기 저를 때문에 꼭두각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몹시 듣기 거북하고요. 뭐가 거북해요 지금? 어제로 예정됐던 보궐이사 선임을 하루 미룬 데 대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해명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엄청난 압력을 받고 특히 고영주 이사장께서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청와대라고 우리가 짐작하는데 맞습니까? 아니.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방청하겠다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3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열린 회의에서 상지대학교 김경환 교수와 이진순 민원연 정책위원이 박문진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현 정부 성향의 이사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도 다음 주 중에 결정할 예정이어서 공영방송 파업 사태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KBS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의 시작 전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이 나타나자 파업 중인 노조원들이 막아섰습니다. KBS 파업 사태와 이정원 이명박과 수수 의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쏟아지는 질문에 고 사장은 눈을 감고 입을 닫았습니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KBS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통위 항의 방문으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파행됐습니다. 오후 들어 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왔지만 거친 공방만 주고받다 다시 중단됐습니다. 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그런 과정이 아닌가.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국감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방해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건 월권이죠.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일부터 국정감사 전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에 대해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오늘 보궐 인사로 인선된 분들에 대해서는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한국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정 기능입니다. 지난달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한국당이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MBC 문제를 계기로 국감 전면 거부란 강공을 선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1년 국군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5.18 1주년을 전후해 잠재된 불만이 표출되는 걸 막고 위령제와 같은 각종 추도 행사 기획을 봉쇄하는 등 이른바 예방활동을 펼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전남대 서클을 와해시키고 제적된 학생들은 격리한 채 감시했습니다. 종교계 인사들의 반정부 활동을 막기 위해 판문점과 제3땅굴 등 안보시설을 견학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5.18 희생자 유족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은 수년간 치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사는 유족을 극렬 측과 온건 측으로 구분해 극렬 측은 정계 진출을 노린다는 등 악소문을 퍼뜨려 와해 공작을 펴고 온건 측은 취업 알선과 자녀 학비 면제 등으로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비둘기 시행계획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자료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역이 성역화되는 걸 막기 위해 묘지 분산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망월동 묘지 분산 작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결과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묘지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이후에 저항의 근거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사전에 그런 가능성을 차단해라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문건들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8,000여 쪽 분량의 미공개 자료에서 발견됐는데 해당 자료들은 아직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최시원 씨 관련한 프렌치독? 네. 그 부분에서 지금 농농균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 사실은 강아지에 물려서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묘한 지점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흔히 말해서 에티켓 있잖아요. 나 심지어 그런 것도 봤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북악산 올라갈 때, 뒷산 올라갈 때 큰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가고 토리인가 하는 조그만 강아지는 이렇게 목줄 안 하고 가는 장면 때문에 또 이번 사건 때문에 그걸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요? 목줄 안 했다고? 야, 그 너무 지금 절대적인 그걸 가지고 다들 평가하고 뭐 강아지는 절대적으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산책을 못 간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개파파라치 이런 거 만들어지고 막 이러는데 개파라치. 네, 개파라치. 사실 개파라치 같은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진을 찍더라도 개 주인의 신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한일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이 농농균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밝혀지면서 다시 이슈가 되는 건데 농농균 감염이 어디서 됐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 피해자가 서울 백병원에 내원해서 개에 물린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랑 파상풍 주사까지 다 맞고 처방을 받았는데 치료 당시에는 이상 증상이 없어서 그리고 병원 체류 시간도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간단한 처치였으니까. 그래서 백병원 측은 농농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우리 병원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시원 측에서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농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서하고 진료 기록을 행정당국에 제출을 했고요. 강남구청에서도 이거를 요구를 해서 일단 8월에 광견병 주사도 맞았고 그런데 이제 외출했을 때 목줄이 하지 않은 사진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5만 원 처분을 받아요. 광남구청에서는 강아지한테 광견병 주사 등을 마친 적이 있느냐고 증명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최시원 측에서 농농균이 없다는 그 진단서까지 첨부로 해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태도 문제 같은 건데 죄송하고 사과하고 100배 사죄한다면서도 사실은 우리 강아지가 안 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최시원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그쪽 전문가 어떤 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강아지한테 물려서 농농균으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런 건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아지를 키우되 그래서 그 강아지에 대한 혐오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키우되 이웃에게 피해가지 않는 범위로 키우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장 단순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이런 거 있죠. 내가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굉장히 간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서든 나한테 좋은 거라고 해서 내 옆 사람한테도 좋은 게 절대 아니니까 그거를 뭐 물어보든지 조심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노출시켜버리면 불편한 거는 뭐 현실이니까요. 자, 어쨌건 뭐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을 낳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사회가 반려견, 반려묘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방적 혐오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독티켓이라고 한다면서요. 패티켓. 독티켓.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패티켓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좋은데 사회적 에티켓은 갖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공감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 다스 주식 매입 국민운동. 다스의 주식이 나와 있는데 그게 사가지를 않는 어떤 묘한 현상 속에 이게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는 꼼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의 지배 주주로서의 영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꼼수로 뭐 내놓고 뭐 이런 과정 속에 그게 이제 정부에게 낸 어떤 뭐 세금 개념으로 낸 거를 팔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다스의 주식이 엄청 나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주진우 기자와 안홍구 전 청장이 밝히는 그 모든 스토리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진짜. 와, 절묘하다, 진짜, 이명박.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하나의 그 연결고리마다 그 절묘한 수를 한 수 한 수 더 가지고 자신의 지배력이 없으면은 절대 그 고리를 풀 수 없게 장치를 만들어 놨을까. 놀랍더라고요, 진짜.
요거 그 다스 주식 매입 이렇게 하는 것도 안원구 전 청장이 제안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긴 하던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거 추석 에피소드에서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사망한 뒤에 김재정의 척 권영미 씨 등 상속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스 주식을 쪼개서 5%는 청계재단에 증여하고 19.91%는 상속대로 물납을 했는데 김재정 씨가 갖고 있던 원래 다스 주식이 48.99%. 그래서 다스의 최대 주주였다는 거잖아요. 청계재단에 증여하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다스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부동산 등의 어떤 그 다른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주식으로 물납하는 동시에 미망인인 권영미 씨 지분을 24.26%로 쪼그라뜨리는 꼼수. 그러니까 이게 그 도곡동 땅에서 시작해서 다스까지 오는 이 과정,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도곡동 땅에서도 제3자가 등장하잖아요. 제3자로부터 그 도곡동 땅을 샀는데 그 제3자가 누구인가? 이것부터 여기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자가 다스 주식을 다시 재매입하면 다스의 지배관계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데 그 제3자와 여기에 이해관계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게 내가 나한테 용돈을 주고 내가 나한테 땅을 팔고 이랬던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 정황인 거죠. 사실 이 물납한 상속세 관계된 그 세금이죠. 상속세 대신 물납을 물건으로 대신 납부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부동산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비상장 주식의 주식으로 물납을 했어요. 상속세를.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다가 물납을 했으니까 정부는 그거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현금화 시켜야 돼요. 돈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매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식이 비상장주 주식이었다가 다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폐쇄적인 회사라 수익 구조가 전혀 없으니까 팔리지가 않아요. 공매에서. 그래서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낙검수 팀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누군가 또 제3자가 이게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싸게 살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다스의 이 인기 없는 주식을 싸게 가격이 떨어진 걸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모아서 그 주식을 인수하면 정당한 주주의 권리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 다스 주식을 가져서 다스의 정체를 밝히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대주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 대주주가 아니어도 소액주주 운동이죠, 이게. 네. 우리 장하성 네. 정책실장. 예, 정책실장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김창도 위원장도 예, 많이 김창도 했죠. 위원장도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소액주주 운동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매에 나온 주식은 많은 주식이 나왔는데 이게 하나 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덩어리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지. 나눠서 살 수가 없어서.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내가 그 회사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악용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비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내 물납.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주식은 싸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웬만한 회사 같으면. 그러면 그걸 자기들이 다 되찾아가면 세금을 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걸로 돈을 버는 굉장히 좀 이상한 법인 거죠 이게. 지배구조도 다시 또 그래서 세법상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그 세금 대신에 물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그 선행돼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해도 안 되면 마지막에 주식을 물납으로 받는데 당시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을 때 김재정 씨 명의로 돼 있던 그 땅들의 공통점이 그거였잖아요. 뭐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차압이 들어와 있는 등기 대출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안 받거든요. 그런 걸 먼저 조치를 취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비상장 주식까지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평가해가지고 평가액으로 이제 대신 받은 건데 그 평가액도 사실 어떻게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주식으로 뭐 물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 거래되는 상장 주식이면 이게 현금으로 바로 그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은 사상 최대의 사기꾼으로 네. 대통령이 된 자라고 네. 아까도 밖에서 다른 분하고 무슨 이야기 좀 하는 끝에 뉴타운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서울에서 제대로 된 뉴타운이 만들어진 게 거의 없고 은평 뉴타운이 사실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명박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은평구에 땅을 엄청 사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식을 초월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해보기에 상속세를 그대로 내려고 하니까 돈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주인이던 바로 그 사람 뭐 우리는 뭐 꺼릴 게 뭐가 있어. 이명박이 그 주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주식을 가져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사실 뭐 김재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천남이네 뭐네 해도 결국은 남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못 믿음으로써 주식을 물납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사실상의 주인이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꼼수.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캠코 측에서는 이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을 할 때 전문가들을 불러서 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고 폐업도 해봤잖아요. 그러면 비상장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예요. 가치가. 그걸 가치로 따질 때 액면가로 따져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따집니다. 일단 그렇겠지. 예. 그런데 그 액면가로 따져야 되는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왜 이렇게 높게 금액을 책정했을까? 저는 이게 제일 큰 의문이고요. 아, 그것도 꼼수다. 예, 여기서부터 꼼수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주식으로 만약에 이게 액면가로 계산했으면 뭐 48.95%의 지분 주식 가운데 뭐 30몇 %를 내버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액면가로 아니라 시세가 같이 비슷하게 감정 가격을 만들어 버리면 덜 내도 되거든요. 이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좀 사실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시도했던 게 설명이 좀 복잡해서 그러니까 다스는 실적이 워낙 좋은 회사예요. 거래처가 그렇죠. 너무 명확하고 매해 매출이 50%씩 150%씩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주식 가치 평가를 하면 이렇게 많이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김대중 씨 사망 당시에 주식 평가를 할 때는 실적을 최대한 부풀리는 거예요. 실적을 최대한 부풀려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아서 물납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회계를 통해서 실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제 성과와 상관없이. 그러면 평가가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유찰을 통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 평가했을 때 그 실제 가치 있죠. 명동님이 말씀하셨던 액면가에 가까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그 자본금으로 다시 매입을 하면 그렇죠. 돈 한 푼 안 내고 그 세금을 내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게 이게 60% 최저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납 당시의 금액보다 비싸요. 지금 현재 그 가격이. 그래서 그런 추정은 조금 위험하고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좀 위험하고 제가 보기에 가장 의심스러운 건 그거예요. 왜 평가를 했느냐. 비상장 주식을. 나는 좀 거기다가 한 숟갈 더 얹으면 왜 상장을 안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상장 안 해요, 보통. 아니, 그런 것보다 상장을 해서 훨씬 더 키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장이 돼버리면요 실소유주 관계에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안 하는 게 훨씬 더 경영이 편한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나만의 제국처럼 움직이거든요. 전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는 그 주식회사가 상장을 할 때는 거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식 거래 대금으로 인해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투자를 받아서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나 회사의 규모를 키운다든지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다른 회사를 M&A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상장을 하고 보통은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상장을 안 하는 회사는 개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실질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남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투자 받는 거죠. 꾸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배당도 하고 예. 뭐 그러면서 또 그거 갖고 사건이 팔건이 하는데 저는 그 뭐 자본주의 꽃이 주식이라고 하지만 회사의 실적은 사실상 별로 없는데도 주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잘못된 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적하는 경제학자들 많죠. 네. 이게 주식시장은 사실상 도박판이라고 예, 지적하는 분들 많죠. 삼성 주식이 얼마라고요?
270만 원입니다. 오. 액면가가 얼마예요? 잘 모르겠는데. 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발행할 때 아마 그 정도에. 원래는 5,000원인가 액면가가 2,000원인가 5,000원인가 했었어요. 그거를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500원인가로 내려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 몇십만 원이요? 저 고백 하나 하면은 한 10년 정도 전에 삼성 주식이 한 100주 정도 있었거든요. 헐. 물론 어려울 때 다 팔아치웠지. 아, 아깝다. 아마 그때가 한 100만 원 좀 못 됐었지 않았을까? 저도 제 기억에.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몇 주요? 한 개. 오, 센데? 그래도 센데? 아니, 삼성전자. 멋있어. 소액주주 운동을 실천하고 그럼요. 계시네요. 주주총회에 가서 발언하세요. 2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로또 맞은 거죠. 예. 한 주씩 갖고 있는 게 운동금이라고 치고, 보통 100주, 그러면 1억이잖아요. 예. 아니, 지금은 2억이네. 200만 원 넘어갔으니까. 요즘에 거래세 내나요? 지금. 예, 거래세 내죠. 거래로 얻어지는 소득 중에 일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은 돈 못 번다는 게 정설인 게 주가 조작, 이명박,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안철수,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자꾸 실수를 하고 그래요? 죄송해요. 예. 내가 입이 방정이지 막 입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인들은 돈 벌기 사실상 힘들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1000주 갖고 있다고 쳐. 십수년, 수십 년 동안 묻어두는 건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안달 나버리죠. 지금 뭐 이재용이가 구속된다며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더니 웬걸 더 올라버려. 참 우리 같은 개미들은 원래 그런 것이고요. 어쨌건 그 다스 관련해 가지고 현재 다스에 관련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울산에 있는 전직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스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수집한 자료가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상에 알릴 것이다. 다스에 대한 특혜와 실소유주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기사가 경남 도민일보에 실렸어요. 이거 거의 특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주진우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언론이 안 받아주는 것처럼 어떤 지방지 기자가 특종을 만들어내도 기존에 서울에 있는 언론들이 안 받아주면 그걸로 또 끝. 그렇죠. 아마 JTBC는 받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보니까 진짜로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다스는 근데 누구 거예요? 예?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 나도 신기해서. 되게 웃겼어요. 네. 근데 그 윤석열 지검장도 답변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은 수사를 의뢰해 오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하고 수사를 지금 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답할 수밖에 없지. 근데 윤석열 지검장의 표정이 재밌었어요. 다 알면서 왜 물어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도 그 팟캐스트나 이런 거를 많이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출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 SNS 상에 유행이 되고 있는지 다 알 것 같고요. 그 딱 적절한 거. 그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로 설화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논란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말 너무나 뻔한 답변이지만 왠지 마음에 안도감이 가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약간 플러시보 효과가 좀 있는 그런 것 좀 느낌 좀 있었고요. 근데 명정님 다스 누구 거예요? 제 거였으면 참 좋겠어요. 명언이었어요. 좋았어요. 그럼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그러게 말해요. 제 거였으면 바꿨어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홍준표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홍준표는 자기 수행비서에 무슨 전화기를 뭐 정부에서 통신 뭐 어쩌고저쩌고 했네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제가 간단히 말해서 홍준표 이번 이야기는 개벌은 못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려 다니는 것들이라고는 하나같이 비리 덩어리였던 것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뇌물은요 꽁돈, 눈먼 돈 이런 거는 받아본 놈이 잘 먹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 김현 의원 같은 분들 그 뇌물 받을 수 있겠어요? 못 그 시절에? 속마음은 그럴 거야. 사람 물려고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세상에 완전한 비밀이 있을 수 있다면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게 줄파장, 사회적 효과, 정치인으로서의 위치 같이 내가 이거 받으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욕먹여 이런 감정들이 얽히면서 결국에는 쪼그라들게 돈 없이 사는 거예요. 마음은 풍족한 분들이지. 근데 지금 그 홍준표 자체가 서울에 있다가 경남에 내려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횟수로는 뭐 한 4, 5년? 5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자기 임기 못 채우고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도 자기 측근들 비리로 막 구속되고 있어요. 어쩜 어울리는 게 다 이런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수행비서의 전화기를 수사기관들이 들여다보는 게 좀 당연해. 수행비서가 부인보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정치인들 9시 출근해서 6시 들어가는 거 봤어요? 밖에 수행비서하고 같이 부부와 똑같은 관계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준표 측근들은 다 비리로 구속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 영화 같았어요. 기사 내용 자체가. 제가 우연찮게 케이블에서 봤던 영화 중에 아수라라고 아실 거예요. 그 정우성 씨, 잘생긴 정우성 씨가 망가지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황정민이 시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홍준표가 생각났어요.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 정말 어떻게 나쁜 놈의 모든 나쁜 캐릭터를 한 사람한테 몰아놓은 그게 홍준표가 아니라 황정민 씨가 이제 연기를 하는데 급기야는 살인까지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비서도 깡패고 부시장도 무슨 깡패고 그리고 후원회도 깡패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서로 죽고 죽이면서 결국에는 자기도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홍준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그 홍준표 측근 중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면은 그 도라든지 시라든지에서 만드는 여러 유관 단체들 많아요. 사실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실 공공단체나 기관들인데 그중에 경남발전연구원장 뻔히 보이잖아요.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싱크탱크 뭐 비슷한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유성욱 씨라고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챙겨주는구나 이런 싶은 생각도 좀 들고 홍준표와 이명박과의 관계도 사실은 굳이 홍준표의 계보를 얘기하라 그러면 친이계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리들로 인해서 지금 그 사람 구속됐고요. 그 주위에 그 사람 말고도 경남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장들 상당수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경남에서만 지금 5명 이상 구속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 홍준표 측근이 되겠죠.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경남에서만 5명은 더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 경남발전연구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사임을 했는데 정말로 홍준표 주민소환에 굉장히 치밀하게 공작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을 여기에 자리에 맞습니다. 앉혔다는 거는 전문가를 앉힌 거거든요. 그때도 그게 막 그 서명지 무더기로 막 가짜로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홍준표가 진 사건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예, 그래서 무슨 축구에 관계된 사람 측근 한 명도 구속되고 그 주민소환 투표에 관계돼서 불법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구속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아마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물러나고 이제 대선 출마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 경남의 13개 공기업하고 출자 출연기관 합쳐서 뭐 한 13개 정도의 홍준표가 임명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세력들이 하는 짓을 보면 어떤 자리를 가면 대통령은 더 심하겠죠. 이명박 같은. 근데 나머지 뭐 이런 경남도지사로 내려가도 이런 식의 어떤 낙하산 인사라고 불리는 전문성도 하나도 없고 마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강원랜드에다가 자기 측근들 취업시키는 거랑 구조는 되게 비슷한데 이거는 심지어 전문직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으로 뭐 방구 좀 끼는 사람들 낙하산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놈들은 그 자리 왜 내려가느냐. 비리해 먹으려고 어떻게든지 국민 세금 중에 어떻게 그 이명박식으로 우리가 좀 전에도 그 다스 얘기를 했지만 국민 세금 물건내가지고 편법으로 그거 해먹고 이 세력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촛불 혁명 이후에는 정치권에서 이런 세력들은 아예 없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홍준표 미국 갔잖아요. 이거에 관련해서 미국에 계시는 북미민주 포럼님이 트윗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속보 미국에 잠적한 이인규 지금 추적 중 이렇게 제목을 달고요. 현상금 40만 원으로 올린 직후 미국 버지니아에서 봤다는 제보 들어와 페어팩스 코스코에 여성과 카트 밀고 가고 있었다. 짜리몽땅하니 얼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묘사. 워싱턴 방문하는 홍준표와 만나나? 이렇게 트윗을 올렸거든요. 이게 가까운 동네에 있으니까 만날 확률도 있지 않을까. 그 페어팩스라는 곳이랑 워싱턴이랑 가까운가 봐요? 버지니아주. 예. 제가 그 동네를 잘 몰라서. 뭐 경기도와 인천이라고 보면 돼. 경기도와 서울이라고 보면 돼요. 둘러싸고 있다. 뭐 이런 거. 자, 알겠습니다. 빨리 물러나세요. 그리고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경남도지사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될까요? 저는 뭐 김경모 수모 의원. 알겠습니다.
조윤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귤의 계절이 돌아왔고요. 조윤선 씨는 지금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코미디 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죄명 중에 국회에서 한 것이 위증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것도 걸려있는데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나는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무죄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원래 관행이 그렇다면서요. 이게 이제 9월 달과 10월 달에 걸쳐서 생긴 이야기인데 처음에 국회에 와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선서할 때 위증의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선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국회에 또다시 나옵니다. 그럴 때 해당 유성엽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서는 지난달에 똑같은 사안으로 했으므로 그 선서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고 고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받는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당일날 선서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법적으로는 무죄야. 거짓말을 했어도 무죄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말장난이죠. 자기들 꾀에 전 자기가 넘어간다고 보는 게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아마 9월 달에 선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국회에서 출석했을 때 해당 위원장이 선서 효력이 있다는 말까지를 저는 까먹었다고 봐요. 그때 잠깐만 위증죄가 지금 뭐야? 그때 선서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아 이것은 무죄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보는데 그러자마자 각종 언론들이 그 당시 영상들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 자체는 끝났어요. 조윤선 자체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끝났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위증이라는 그러니까 선서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거지. 어떤 자리에서건 무슨 이야기를 하건 특히나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증이 있는데 그렇죠. 선서 안 하면 거짓말해도 무죄가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게 너무 뭐랄까 좀. 아니 이게 국회에서나 이런 데서 법원에서도요. 선서를 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서를 하면 무조건 걸려요. 위증죄로. 조윤선 장관이 9월 달에 나와서 선서를 할 때 이미 그 당시에 위원장이 고지를 해요. 10월 달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법적인 효력이 미친다. 위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왜 박근혜와 최순실과 얘네들의 그 변호인들은 다 이 모양일까? 뭔가 허접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너무 진짜 허접한 게 국회에서 그 증인 선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정감사장에 여러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이제 뭐 그 에너지 분야 공기업이 뭐 20개 나왔다. 그러면은 20명이 다 그 선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표자 한 명이 나와서 김야수 그 이하 뭐 김야수 외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선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나는 선서 안 했는데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서를 하지 않아도 국회에서의 모든 발언들은 저는 위증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선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 그거 했으니까 거짓말하면 위증이야가 아니고 국민들 앞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고요. 국회에 나와서 누군가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나 무슨 특위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묻는데 특히나 공무원 신문 가진 자가 거짓말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증인 거예요. 위증. 근데 그거를 굳이 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고 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열한 것이고요. 거짓말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게 명백백백하고 지금 그 절차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장관을 불러내서 그게 1분이든 2분이든 선서의 시간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일종의 지난달에 같은 사안으로 선서를 했으니 이건 선서의 효력이 아직도 있다고 고지까지 했다고 하면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들이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그로 끌듯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이게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위증 말고도 실질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위증이냐 아니냐 이거는 차지하고도 나머지 무거운 죄들도 많은데 이걸로 굳이 구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로 욕을 들으려고 애쓰는 게 좀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결국에는 태도 논란이라는 게 뭐냐면 반성하지 않았다는 바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어떻게든지 국민들 속여가지고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그 간교한 꾀가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자, 귤 명종님이 제주도 가셔가지고요. 귤 보내셨는데 귤이 싱싱하고 맛있어요. 조윤선이 먹는 것보다 많이 싱싱할 거예요. 그때 조윤선은 상당히 귤철이 좀 그때도 겨울이었으니까. 그때도 겨울이니까요. 예. 귤이 한참 때였군요. 한국인의 국민 겨울과일. 그러니까 제일 쌀 때 조윤선이 먹었고요. 우리 새날 식구들이 먹은 거는 제일 비쌀 때 먹은 겁니다.
혹시 귤이 영어로 뭐예요? 귤? 그렇지. 귤. 새날. 새날이 영어로 뭐예요? 새날. 누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굳이 영어로 바꾸려고 하는 게 몸에 배었더라 어느 순간에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고유명사는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죠. 귤을 굳이 꼭 코리안 오렌지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귤은 만다린. 만다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니면 뭐 텐저린 뭐 이런데 근데 아니 귤이 순수하게 한국 제주도에서 시작된 거라면 귤로 불리는 게 맞고요. 죄송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귤의 영어식 표현이 귤인지 만다린인지 또는 코리안 오렌지인지. 원래 이제 중국에서 그 탱자가 탱자와 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치. 회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과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아시아에서 나오는 이 귤을 보고 만다린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더라고요. 제 친구가 유자가 많이 나는 동네 출신이에요. 네. 어느 시점까지는 매년 겨울이 되기 직전에 그 유자를 많이 보내줬어요. 한 박스씩 보내주면 유자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썰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탕에 막 재였던 기억이 나는데 유자 말고 그건 이제 고흥 출신이고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 탱자나무. 가시 막 있어서 탱자나무를 울타리로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탱자나 유자나 사실 나는 맛을 구분 못합니다. 정말 시잖아. 탱자는 뭐 해 먹어요? 탱자는 탱자 친구 놀 때. 탱자. 제 기억은 그래서 뭐 사실 탱자를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임팩트 있네요. 그냥 탱자 했다니까. 근데 어렸을 때 먹기는 했어요. 탱자는 훨씬 작거든요. 약 조그만 해요. 낑깡 같은 그 느낌인데 거기에 씨도 들어있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과일로서는 가치가 별로 없는데 심심하면 이제 그거 까가지고 막 그 새콤한 지금 신맛 느낌의 옛날에 그냥 없던 시절에 그냥 입 심심할 때 한 번씩 하는 그런 거죠. 원래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거 갖고 장난감처럼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갖고 노는 그런 기능도 있었고요. 자, 조현선 씨가 지금 나비 효과로 지금 탱자까지 왔습니다. 자, 어쨌건 그런 사람 없을까요? 친일을 했어. 친일에 부역했어. 우리 역사는 청산해주지 않았잖아요. 군사 독재를 했어. 근데 사실 그 사람들 부역자들 청산해주지 않았거든요. 청산도 청산이지만 반성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정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중에 몇 사람이라도 진정 우리들이 잘못해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민들과 고통을 받았다라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주는 나비 효과도 있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위안이 되고 용서도 되고 그럴 텐데 박근혜 하는 짓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조윤선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당일날 안 했기 때문에 증인의 효력이 유증지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작거리의 표현처럼 팟캐스트니까 할게요. 머리끄댕이 잡아버리고 싶죠. 왜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는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고 풀려났을 땐 참 좋았을 거예요. 풀려났을 때는. 조윤선 장관 처음 봤을 때 정말 좋아했었는데 왜요?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그 정치인이 되기 전에 조윤선 장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치인? 예.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례대표하고 이제 그 정치 백수인 시절에 이제 종로 출마를 준비하려고 할 때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예뻐서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정치인 치고는? 예. 근데 정말 실망입니다. 자, 어쨌건 간에, 조윤선 씨는 우병우와 더불어서, 우병우도 이제 곧 구속이 초일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와 더불어서 다시 구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귤 한 박스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약속! 약속. 탱자탱자 놀러 가자, 이제. 아유, 4번째 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앞으로 일찍 해야지. 이거 사랑 얘기가 원래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늦게 처음 남자친구 사귀었던 게 대학교 2학년 때예요. 근데 그때 한 학년 저보다는 거의 뭐 그래도 한 9년, 8년 정도 빨랐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한 21살, 22살 때니까. 근데 그때 퀴즈라는 게임에서 만났어요. 퀴즈. 네. 무슨 게임이에요, 이게? 거기 이제 아케이드 게임 같은 거였는데 그때 제가 그 게임을 막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 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새내기 응원단이어가지고. 응원단요? 네. 응원단이면 그 경기장에서 그 꽃을 막 흔들던 그 응원단요? 그 최근에 왜 무한도전에서 예. 유재석이 막 나간 거잖아요. 그 동작 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야, 다음에 저기 뭐 촛불 집회 할 때 한번 그때 새날 응원단.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기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응원단 안에 있는 기수단. 그래서 훈련은 같이 봤는데 저희는 이제 마스 게임이나 이렇게 선수들 입장할 때 깃발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주전이 다쳤을 때나 이제 백업 멤버 같은 아니 근데 정도인가요? 앞에서 응원단이 할 때 저희도 밑에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동작이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데 네. 대신 무대에는 못 쓰고 큰 무대에는 안 들어가요. 구석에서 이렇게 밑에 까는 애들. 밑에서 이제. 근데 이제 저는 또 최단신이니까 더더군다나 올라갈 수가 프로필이 없죠. 있네요. 약간 그 치어리더계의 알투베.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최고 작은 선수가 한 명 있는데 165되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치어리더계의 알투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를 찾기가 되게 쉬웠어요. 제일 끝에 있는 애 찾으면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게임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나가서 앞에 나가서 이거 응원을 지휘를 할 건데 온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잖아요. 그래서 걔랑 친해진 거예요. 친해지다 결과적으로 걔랑 사귀었는데 연하? 네, 연하. 오.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다 연하만 사귀었어요. 와. 그래서 전 되게 오빠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얘네가 사귈 때는 처음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얘를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나는 그렇게 감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 연하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당시에 저는 별 감흥이 없는데 얘네가 항상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왜 헤어지자 그러면? 아니 만나달라고. 그렇게 치명적이었단 말이에요, 마차님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치명적이었다고는 할 수가 없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뭐냐면 약간 너무 허당스러워서 얘가 나를 좋아하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야수님처럼 왜 남자나 여자나 친구를 다 똑같이 사귀고 놀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특별한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450만 원 날렸던 그 성당에 다닐 때 성당에서 오빠 하나가 저희가 우리끼리 언니들끼리 나 오늘 백화점에서 진짜 이쁜 옷 봤는데 그거 되게 이쁘다 막 이런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지나가다가 마차야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돼. 내일 백화점으로 나와. 와. 야, 그러니까 450을 쏘지 마. 151로 달겠어? 이거 얻어먹은 게 있는데. 근데 그 오빠가 막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는데 그냥 사람이 그렇게 물질에 휘둘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언니들이랑 또 따라갔죠. 따라가서 오빠가 그 옷만 사준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구두랑 위에 볼레로랑 백까지 사준 거예요. 오, 그 딸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저는 그거를 오빠한테 계속 이거 받아도 돼? 막 그랬는데 야 이거 그냥 물질에 휘둘리지 말고 갖고 싶은 거 다 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준 거였거든요. 쩔어. 와. 그런데 그 후로 제가 같이 갔던 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너 진짜 몰랐어? 걔가 너 좋아하는 거 몰랐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 몰랐어요. 좋아할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하시구나. 여자분들이 저도 두 남편인데 여자분들도 이게 촉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앞에 사귀었던 연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하는데. 네, 근데 말을 안 하면 나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빠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물질에 휘둘리지 말라고 사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이 오빠는 내가 옷 좋은 거 입기를 원하는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했지. 네. 좋아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자애랑 사귈 때도 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귀었는데 사귀면서 이제 되게 좋아진 거죠, 얘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 3개월 만나다 헤어졌어요. 근데 그 3개월이 저한테 너무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그 후에 연애에 모든 연애에 모든 인간관계에 다 영향을 줄 정도로. 왜 그랬냐면 그때 제가 걔랑 손잡은 것밖에 진도를 나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손잡은 게? 네. 그래서 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손을 잡은 거가 치명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이 나갔는데 애는 손만 잡아서 이게 치명적이라는 건지 손도 안 잡았는데 애랑은 손을 잡았더니 이게 굉장히 그 느낌이 손 잡은 느낌이 너무 좋아서 다음 사람 만들 때 이게 좀 신경 쓰였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고 얘가 태어나서 처음 사귄 남자친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녀가 처음 손잡았을 때 그 느낌을. 네. 그게 되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제가 완전 얘한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수업을 어디서 받고 막 이런 걸 알고. 아주 반대가 됐네.
이 친구의 IP 주소를 알기 때문에 얘가 언제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벌집을 쓰셨네. IP 주소. 손을 괜히 잡아가지고 그 전까지는 자기가 막 했는데 손 한번 잡고 나더니 아주 그냥 벌집을 쓰셔가지고 너무 뭔 고생이야. 빈정이 상했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겉으로는 연락을 정말 칼같이 잘라버렸지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당에 정말 매일 가면서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느님 저 다시 만나고 싶다고. 강력했네. 하느님 바빠요. 좀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남자친구가 진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제 기도가 통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 달 만에 다시 헤어졌는데. 그 친구 기도는 안 통했네. 아니 근데 걔도 생각해보니까 미안하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보대껴가지고 39kg까지 빠진 거예요. 39kg면 그 환자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게 제가 진짜 사랑한 거예요. 몸에 뭔가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맞아요. 먹지를 이게. 못하고 계속 막 토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달라지 신체 변화가 와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네스 방송에서 우리 약간 이런 이야기 하다가 집착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동교 연락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제 자기 프로필을 적어놓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걔가 제 프로필을 찾아서 왔다 간 흔적이 있어요. 야. 지금 뭐 거의 한 몇 년 지났지? 한 20년 지났잖아요. 걔는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름을 찾았든 뭐 어쨌든 봤겠죠. 당당하게 게시판에 남기세요. 괜찮아요. 그분은 근데 그 마차님 만난 이후로 항상 여자분 만날 때 항상 장갑을 끼고 만나는 거예요. 또 빠져들까 자기의 치명적인 손 잡는 거에 빠져들까봐 항상 장갑을 낀다.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사귀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어느 정도 얘한테 너무 잘해주거나 너무 빠지면 안 되겠다고 스스로 이제 막 다 안 주는구나 마음을. 조절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완전히 빠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주체하지 못하는 사랑을 어떻게 풀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대상이 제가 나중에 가진 강아지였어요. 강아지. 근데 이게 요즘 또 시기적절하게도 강아지 얘기 나옵니다. 시원한 강아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시기적절하게 강아지 얘기 나옵니다. 또 지금 제가 이 강아지를 갖게 되고 나서 얼마나 좋았냐면 얘랑 나랑은 밀당이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 그때 당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으니까 타던 저번 친구가 주 오토바이 타고 가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같은 동호회에 있던 남자애가 자기네 강아지가 5마리를 낳는데 저한테 하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삼겹살 좀 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그냥 카페에서만 보던 애였고 직접 강아지를 받으러 처음 만났는데 얘가 보니까 온몸에 문신인 거예요. 남자애가. 네. 근데 말투는 되게 여성스럽고 귀여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데리고 왔으니까 일단 삼겹살은 사주고 강아지는 데리고 들어왔어요. 태어난 지 한 2개월 정도 됐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얘한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24시간 같이 있었고 회사 갈 때도 데리고 다녔고 제가 먹는 육아를 하신 거예요. 거의 정말 뭐. 육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진짜 완전 아들같이 된 거예요. 얘를 먹이는 거를 제가 키위를 사서 먹으면 반쪽은 내가 먹고 반쪽은 얘를 주고 계속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네. 두부도 사도 그냥 저는 마트에서 두부 산 거 먹고 얘는 유기농 두부를 먹이고. 왠지 강아지도 힘들었을 것 같은. 그냥 서른만 줘도 되는데 남들처럼. 그러니까. 이 아줌마 피곤하네. 남들처럼 그냥 똑같이 키우지 나를 왜 이렇게 또 그런 거 먹으면 똥냄새만 많이 나고 좋지도 않은데.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랑 둘이만 있고. 그 진짜 그래요. 네,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산에 데리고 가면 다른 강아지를 만나면 얘가 완전 너무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음되거나 짖던가 막 이러죠. 네, 그래서 야 얘한테 너무 스트레스구나.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면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제가 이제 또 프랑스를 들어가게 돼서 그 전날 이 분양받았던 친구한테 너네 집에 엄마 강아지를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엄마도 만날 겸 너한테 맡기고 하면 어떨까 했더니 얘가 흔쾌히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강아지를 데리고 신촌에 거기에다가 데려다 주러 갔어요. 채널에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아니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한 2년 정도 지났으면은 잘 기억 안 나요. 처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행사를 다니잖아요. 작년에 했던 퀴즈 또 해도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또 지겨워하실까봐. 그런데 제가 그 강아지를 데려다 주고 그 다음날 이제 바로 프랑스로 저는 갔고
얘가 이제 저한테 핸드폰으로 강아지 사진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첫날부터 애를 데리고 홍대에 무슨 포장마차 가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고민됐어요. 강아지를 데리고요? 네, 강아지를 데리고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저는 이런 환경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믿고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인터넷이 잘 안 터졌고 제가 카카오를 잘 안 봤는데 인터넷이 터지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오랜만에 카카오를 딱 켰더니 얘가 일주일 만에 마차야 나 강아지 잃어버렸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순간 갑자기 개빡쳤겠는데요. 완전 당황한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내 하지? 자식이 없어진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한 3주가 남아 있었는데 출장을 다 캔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네. 그 돌아오는 12시간 동안 얼마나 울고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쳤는지 나중에는 정말 스튜디오에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또 나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비행기만 타면 항상 눈물을 흘리시. 아니 지금 당장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완전 저한테는 가족하고 똑같았으니까 왔는데 이미 저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잖아요. 얘는 강아지를 못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오자마자 바로 현수막 짜서 거기에다가 걸고 전단지 400장 뽑아서 이대부터 신촌까지 다 붙이고 그다음에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개 구에 있는 동물병원 100개를 수기로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 등기로 다 보냈어요. 편지 쓴 거랑 포스터랑 해가지고 나 이 강아지 꼭 찾아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이걸 보내러 우체국에 갔을 때 우체국 언니도 눈물이 글썽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신촌 원룸촌 있잖아요. 하숙촌에. 거기에서 걔네 집이 원룸 장사를 하던 데여가지고 그 건물에 5층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돌아온 날부터 바로 그 일대를 회사 안 나가고 가서 회사 안 나가고요? 네,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막 차 끊기기 전까지 있다가 들어와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인터넷 강아지 카페에 다 뒤져서 혹시 누가 내 강아지 찾진 않아. 이거랑 그다음에 유기견 보호소 다 뒤지고 그걸 매일매일 했어요. 이틀 밤은 아예 신촌에서 샌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이 강아지를 꼭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길바닥에 앉아있는데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간 진짜 미치는 거예요. 저 고양이들은 우리 모찌를 봤을 텐데 나한테 얘기를 못 해주니까 내가 미치겠구나. 쟤네를 따라가면 알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거의 먹고 자는 거를 못하고 신촌에서 정말 신촌 귀신처럼 앉아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뭐라 그러지? 오컬트 살인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오컬트 때 가지고 막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대학생 한 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 신촌에 있는 그러니까 애들 놀이터에 딱 올라가는 길을 그 계단을 딱 보는 순간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던 그 장면인 거예요. 그 놀이터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사람이 죽었었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이제 밤을 샌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강아지가 지나갈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은 거는 되게 억울하겠지만 나는 이 강아지를 너무 찾고 싶은데 나한테 알려줄 수 없냐고. 제가 진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넌 너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대적으로 인터넷 카페랑 이걸 다 올렸잖아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정말 제보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중에서 하나가 유력한 게 뭐였냐면 내가 그 집 앞에서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인데 5층에서 강아지가 떨어지는 걸 봤다. 근데 강아지는 이미 죽었을 텐데 아직까지 찾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화를 받고 내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희 새끼 똑바로 얘기하라고. 내가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전화를 신촌 오거리 그 로타리에서 그 맥도날드 앞에 있죠. 사람 많은데. 거기서 내가 그 전화를 하면서 누워가지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쫓아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랑 강아지를 같이 찾아주고 싶은데 엄마가 우울증이라서 강아지가 계속 짖으니까 엄마가 밀어버린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제 와서 그래가지고 내가 너 그러면 나한테 일찍 얘기를 했어야지 이게 뭐냐고 이제 딴 데라도 맡기든가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그래서 사체는 어떻게 됐냐고. 난 사체라도 찾아서 난 따로 묻어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안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청소부 아저씨들을 기다렸다가 이 음식물 쓰레기 어디로 가냐. 나는 거기를 가야겠다.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친구도 엄청나고 이게 뭔가 지금 이 스펙타클이 이게 대학생의 첫사랑으로 시작해서 지금 뭔가 호러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내가 허당이어서 그 사람 마음을 몰랐다가 뭘 하나에 꽂혀서 집요하게 달라붙기 시작하면 인부 하시는 분이 연락도 오고 하면서 이제 좀 찾은 거 아니에요, 원인을 일단? 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런 게 나오면은 다 만져보고 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근데 내가 내일 당장 입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가요? 왜냐면 그 전전날 친구 뭐 누구 술 마시다가 이 싸움이 나가지고 자기 꽹갑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주면은 그걸 몸으로 때우는 게 있다면서요 구치소에서. 그래서 하루에 며칠씩 해가지고 2주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자식을 붙잡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야 되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얘가 뭐라냐면 그 250만 원을 네가 해주면 내가 같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너 그걸로 되겠어? 450도 450 줘야지 또. 장난처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친구한테 250을 줍니다. 줬을 것 같아. 난 성격상. 왜냐면 진짜 나 같으면은 이게 반전이네요. 나 같으면은 일단 나온 다음에 다시 보자 할 것 같은데 일단 2주라고 그랬지. 2주 살 때 두부 하나 갖고 주고선 어디 있었다고 이어갈 텐데 나사님은 딱 그거 꽂히면 왜냐면 난 얘를 찾는 게 중요하지 250이 중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꽂히면 이거에 이 지금 청취자들의 정신적 데미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450에 이은 250 와.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죠. 네, 200 줬는데 저는 시간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이제 좀 오버하겠어요 오늘.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얘를 찾기 위해서 얘 말을 100%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로를 한번 보러 갔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이렇게 과학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약간 그 점에 의존하는 게 됐네. 타로를 보러 갔더니 이제 타로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딱 뽑았을 때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 보통 은둔자 카드에는 강아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은둔자 뒤에 숨어 있는 강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강아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얘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내 친구랑 추로는 맞지 않지만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타로만 믿을 수 없어서 신정을 보러 갔어요. 아니 이거 무슨 뭐 갑자기 이게 수사 방향이 좀 많이 바뀌네. 아니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도 잡아야겠어가지고 점을 보러 갔는데. 아니 그 처음에 건축학개론으로 시작해서 지금 곡성으로 마무리돼 지금 갑자기. 그래서 점을 보러 갔더니 거기에서 선생님도 이러는 거예요. 이 강아지 아직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 같아. 아니 강아지가 사주가 나와요? 그게 아니라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너무 홀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는 거지? 강아지는 뭘로 그걸 맞히는 거지? 아 근데 그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나한테 오늘 저녁에 내가 꿈으로 얘기를 하나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꿈을 꿨냐면 강아지가 깜깜한데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탁 튀어오면서 내 가슴에 팍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야, 확신을 갖겠네. 네, 난 꿈에 나온다 그랬는데 꿈에 나왔어. 그래서 강아지를 잃어버린 게 7월이었는데 9월 말에 어떤 아줌마한테서 그때까지 저는 이제 포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9월 말에 연락이 온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있어 그때까지? 9월 말에 아줌마가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포스터를 진작 봤으면 연락을 일찍 해줬을 텐데 인제 봤네 하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아줌마 아들이 이 강아지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와서 그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내가 이 강아지를 우리 집에 유기견을 하도 내가 키운다고는 소문이 나니까 우리 집 앞에 닫고 강아지를 놔둬서 근데 그 강아지는 아직 작고 애기여가지고 옆집 무당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준 거야. 너무 찾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누구를 줬는지 모르고 막 연락이 안 돼 전화가. 무속인들끼리 계속 그거 아니 이거 돌려가면서 야 전보로 가고 꿈에 나타난다 그래. 그리고 또 걔가 보고서 옆집 또 한 번 또 보라고 또 주고서 계속 강아지 돌려받기 하셨나 보네. 네, 제가 이 아줌마 모자를 만났잖아요. 네. 모자를 만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바로 집으로 쫓아가는데 아줌마를 만나기 힘들었던 이유가 이 아줌마가 아저씨가 집에서 그 가정폭행 이것 때문에 애랑 둘이 숨어서 찜질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다 나오네요. 이 강아지 하나에서. 가서 이 모자를 찜질방에서 불러내가지고 내가 밥을 사 먹이면서 강아지를. 아니, 이거 경비 많이 깨지네. 이거 뭐. 강아지 250만원 줬던 애는 걔는 결국 한 게 없잖아. 돈만 주고. 결국 뭐 조언도 안 해주고. 그 돈만. 아니, 근데 나중에는 제가 마지막엔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엔 강아지를 결국은 못 찾았어요. 결국은 못 찾았는데 그게 제가 포기를 한 게 그 다음 해 여름쯤이었었는데 지금도 뭐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2년 만에 강아지 찾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눈물 나요. 나는 그래서 아직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는 하고 있지만 얘가 이제는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그 점을 보러 다시 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마음에서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 텐데 그거가 그 확실하게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정말 또 웃기는 게 제가 오토바이 탄다 그랬잖아요. 네. 그 오토바이를 타던 여자애가 하나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 강아지를 분양했던 친구랑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내가 얘랑 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카스에서 저를 친구 신청을 했는데 제가 카스에서 강아지 잃어버렸다고 막 해서 난리를 치니까 제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애가 제 카스에다가 댓글을 다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나도 미안해서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막 이렇게 쓴 거예요. 지가 더 난리를 치면서.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타고 들어가 봤더니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얘 조심하라고 이런 식으로 전화 사주해가지고 전화해서 아마 강아지 죽었다고 얘기했죠. 이거 시킨 거라고. 누구 사람 시켜서 시켰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를 내가 강아지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짓말. 얻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얻는 게 네가 뭐냐. 얻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얘는 나를 거기서 포기를 시키려고 강아지가 이미 떨어져 죽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내가 그 이후로 포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갑자기 마음이 더 급해진 거지. 그래서 2명, 3명을 더 사주를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게 만들어요. 내가 강아지 분명히 죽은 거 봤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포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미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야, 근데 이상하다. 근데 그러니까 뭘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유가 없다라는 게 나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게. 제가 나는 그 개를 얻다 뭐 팔아먹는다던가. 그러니까. 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거짓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거 만약에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자기한테 무슨 득이 된다고. 팔았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250이 궁금하시죠 지금? 네. 얘는 제가 나 이거 법적으로 하겠고 너가 250에서 손을 댄다면 난 이거 크게 가지고 가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바로 저한테 250은 입금을 해줬어요. 다행이네 일단. 다행이네. 결국 다행이야. 해피 아니 엔딩. 그럼 결국 그 종합과 도움을 안 줬던 그 찜질방 모녀한테도 좀 밥값 받았어요? 밥값도 못 받고 그때 현수막이랑 밥값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다시 밥값 내놓으시죠. 현수막이랑 그 이거 뭐지? 전단지가 한 4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포스터에 전단지에 점점 이게 올라가요. 처음에는 20만 원 내놨다가 50만 원 내놨다가 1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현상금. 네, 현상금. 100만 원 나중에 막 200만 원 막 이렇게 올려도 안 나오니까 언젠가 제가 홍대에서 지나가면서 고양이 500만 원을 올려놓은 걸 봤는데 저는 그 주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은 강아지 안 키우세요? 그래서 못 키워요. 또 그럴까봐. 후에 제가 고양이는 나중에 큰맘 먹고 입양을 하긴 했는데 지금 다 프랑스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강아지 종은 뭐였었어요? 시츄. 시츄 강아지. 자, 그래서 우리 마차님의 연하남 사랑부터 시작돼서 또 강아지에 대한 첫사랑까지 만나봤습니다. 250만 원은 찾았으니까요. 네.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른 아침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15명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후임이사 추천은 자신들 몫이라고 주장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후임 보궐 인사로 우리는 선출하겠다. 그 여부를
우리 확답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정부의 꼭도 확실로 행동을 하시고 그 진도를 나갔다고 저희들은 규정할 수밖에 그렇게 없기 저를 때문에 꼭두각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몹시 듣기 거북하고요. 뭐가 거북해요 지금? 어제로 예정됐던 보궐이사 선임을 하루 미룬 데 대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해명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엄청난 그 압력을 받고 특히 그 고영주 이사장께서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청와대라고 우리가 짐작하는데 맞습니까? 아니.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방청하겠다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3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열린 회의에서 상지대학교 김경환 교수와 이진순 민원연 정책위원이 박문진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현 정부 성향의 이사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도 다음 주 중에 결정할 예정이어서 공영방송 파업 사태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KBS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의 시작 전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이 나타나자 파업 중인 노조원들이 막아섰습니다. KBS 파업 사태와 국정원 이변 관련 특수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쏟아지는 질문에 고 사장은 눈을 감고 입을 닫았습니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KBS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통위 항의 방문으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파행됐습니다. 오후 들어 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왔지만 거친 공방만 주고받다 다시 중단됐습니다. 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그런 그 과정이 아닌가.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국감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방해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건 월권이죠.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일부터 국정감사 전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에 대해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오늘 그 보궐 인사로 인선된 분들에 대해서는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한국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정 기능입니다. 지난달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한국당이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MBC 문제를 계기로 국감 전면 거부란 강공을 선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1년 국군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5.18 1주년을 전후해 잠재된 불만이 표출되는 걸 막고 위령제와 같은 각종 추도 행사 기획을 봉쇄하는 등 이른바 예방활동을 펼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전남대 서클을 와해시키고 제적된 학생들은 격리한 채 감시했습니다. 종교계 인사들의 반정부 활동을 막기 위해 판문점과 제3땅굴 등 안보시설을 견학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5.18 희생자 유족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은 수년간 치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사는 유족을 극렬 측과 온건 측으로 구분해 극렬 측은 정계 진출을 노린다는 등 악소문을 퍼뜨려 와해 공작을 펴고 온건 측은 취업 알선과 자녀 학비 면제 등으로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비둘기 시행계획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자료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역이 성역화되는 걸 막기 위해 묘지 분산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망월동 묘지 분산 작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결과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묘지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이후에 저항의 근거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사전에 그런 가능성을 차단해라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문건들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8,000여 쪽 분량의 미공개 자료에서 발견됐는데 해당 자료들은 아직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최시원 씨 관련한 프렌치독? 네. 그 부분에서 지금 농농균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 사실은 강아지에 물려서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묘한 지점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흔히 말해서 에티켓 있잖아요. 나 심지어 그런 것도 봤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북악산 올라갈 때, 뒷산 올라갈 때 큰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가고 토리인가 하는 조그만 강아지는 이렇게 목줄 안 하고 가는 장면 때문에 또 이번 사건 때문에 그걸 비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요? 목줄 안 했다고? 야, 그 너무 지금 절대적인 그걸 가지고 다들 평가하고 뭐 강아지는 절대적으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산책을 못 간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개파파라치 이런 거 만들어지고 막 이러는데 개파라치. 네, 개파라치. 사실 개파라치 같은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진을 찍더라도 개 주인의 신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한일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이 녹농균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밝혀지면서 다시 이슈가 되는 건데 녹농균 감염이 어디서 됐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 피해자가 서울 백병원에 내원해서 개에 물린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랑 파상풍 주사까지 다 맞고 처방을 받았는데 치료 당시에는 이상 증상이 없어서 그리고 병원 체류 시간도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간단한 처치였으니까. 그래서 백병원 측은 녹농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우리 병원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시원 측에서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서하고 진료 기록을 행정당국에 제출을 했고요. 강남구청에서도 이거를 요구를 해서 일단 8월에 광견병 주사도 맞았고 그런데 이제 외출했을 때 목줄이 하지 않은 사진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5만 원 처분을 받아요. 광남구청에서는 강아지한테 광견병 주사 등을 마친 적이 있느냐고 증명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최시원 측에서 녹농균이 없다는 그 진단서까지 첨부로 해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태도 문제 같은 건데 죄송하고 사과하고 100배 사죄한다면서도 사실은 우리 강아지가 안 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최시원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그쪽 전문가 나오고 어떤 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강아지한테 물려서 녹농균으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런 건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아지를 키우되 그래서 그 강아지에 대한 혐오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키우되 이웃에게 피해가지 않는 범위로 키우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장 단순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이런 거 있죠. 내가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굉장히 간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서든 나한테 좋은 거라고 해서 내 옆 사람한테도 좋은 게 절대 아니니까 그거를 뭐 물어보든지 조심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노출시켜버리면 불편한 거는 뭐 현실이니까요. 자, 어쨌건 뭐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논란을 낳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사회가 반려견, 반려묘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방적 혐오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독티켓이라고 한다면서요. 아, 패티켓. 독티켓. 네, 죄송합니다. 패티켓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좋은데 사회적 에티켓은 갖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공감하고요. 예.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 다스 주식 매입 국민운동. 다스의 주식이 나와 있는데 그게 사가지를 않는 어떤 묘한 현상 속에 이게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는 꼼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의 지배 주주로서의 영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꼼수로 뭐 내놓고 뭐 이런 과정 속에 그게 이제 정부에게 낸 어떤 뭐 세금 개념으로 낸 거를 팔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다스의 주식이 엄청 나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주진우 기자와 안홍구 전 청장이 밝히는 그 모든 스토리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진짜 와 절묘하다 진짜 이명박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하나의 그 연결고리마다 그 절묘한 수를 한 수 한 수 더 가지고 자신의 지배력이 없으면은 절대 그 고리를 풀 수 없게 장치를 만들어 놨을까. 놀랍더라고요, 진짜. 요거 그 다스 주식 매입 하는 것도 안홍구 전 청장이 제안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긴 하던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거 추석 에피소드에서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사망한 뒤에 김재정의 척 권영미 씨 등 상속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스 주식을 쪼개서 5%는 청계재단에 증여하고 19.91%는 상속대로 물납을 했는데 김재정 씨가 갖고 있던 원래 다스 주식이 48.99%.
그래서 다스의 최대 주주였다는 거잖아요. 청계재단에 증여하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다스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부동산 등의 어떤 그 다른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주식으로 물납하는 동시에 미망인인 권영미 씨 지분을 24.26%로 쪼그라뜨리는 꼼수. 그러니까 이게 그 도곡동 땅에서 시작해서 다스까지 오는 이 과정,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도곡동 땅에서도 제3자가 등장하잖아요. 제3자로부터 그 도곡동 땅을 샀는데 그 제3자가 누구인가? 이것부터 여기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자가 다스 주식을 다시 재매입하면 다스의 지배관계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데 그 제3자와 여기에 이해관계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게 내가 나한테 용돈을 주고 내가 나한테 땅을 팔고 이랬던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 정황인 거죠. 사실 이 물납한 상속세 관계된 그 세금이죠. 상속세 대신 물납을 물건으로 대신 납부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부동산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비상장 주식의 주식으로 물납을 했어요. 상속세를.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다가 물납을 했으니까 정부는 그거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국세청에선 이거를 현금화 시켜야 돼요. 돈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매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었다가 다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폐쇄적인 회사라 수익 구조가 전혀 없으니까 팔리지가 않아요. 공매에서. 그래서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낙검수 팀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누군가 또 제3자가 이게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싸게 살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다스의 이 인기 없는 주식을 싸게 가격이 떨어진 걸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모아서 그 주식을 인수하면 정당한 주주의 권리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 다스 주식을 가져서 다스의 정체를 밝히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대주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 대주주가 아니어도 소액주주 운동이죠, 이게. 네. 우리 그 저기 장하성 네. 정책실장. 예, 정책실장으로 들어가기 김상조 위원장도 예, 많이 김상조 했죠. 위원장도 들어가겠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소액주주 운동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매에 나온 주식은 많은 주식이 나왔는데 이게 한 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덩어리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지. 나눠서 살 수가 없어서.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내가 그 회사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악용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비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내 물납.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주식은 싸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웬만한 회사 같으면. 그러면 그걸 자기들이 다 되찾아가면 세금을 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걸로 돈을 버는 굉장히 좀 그렇죠. 이상한 법인 거죠 이게. 지배구조도 다시 또 그래서 세법상 이렇게 비상장 주식을 그 세금 대신에 물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그 선행돼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해도 안 되면 마지막에 주식을 물납으로 받는데 당시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을 때 김재정 씨 명의로 돼 있던 그 땅, 그 투자를 받아서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나 회사의 규모를 키운다든지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다른 회사를 M&A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상장을 하고 보통은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상장을 안 하는 회사는 개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실질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남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 투자 받는 거죠. 꾸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배당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그거 갖고 사거니 팔거니 하는데 저는 그 뭐 자본주의 꽃이 주식이라고 하지만 회사의 실적은 사실상 별로 없는데도 주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잘못된 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적하는 경제학자들 많죠. 네. 이게 주식시장은 사실상 도박판이라고 예, 지적하는 분들 많죠. 삼성 주식이 얼마라고요? 270만 원입니다. 오. 액면가가 얼마예요? 잘 모르겠는데. 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발행할 때 아마 그 정도에. 원래는 5,000원인가 액면가가 2,000원인가 5,000원인가 했었어요. 그거를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500원인가로 내려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 몇십만 원이요? 저 고백 하나 하면은 한 10년 정도 전에 삼성 주식이 한 100주 정도 있었거든요. 헐. 물론 어려울 때 다 팔아치웠지. 아, 아깝다. 아마 그때가 한 100만 원 좀 못 됐지 않았을까? 저도 제 기억에.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몇 주요? 한 개. 오, 센데? 그래도 센데? 아니, 삼성전자. 멋있어. 소액주주 운동을 실천하고 그럼요. 계시네요. 주주총회에 가서 발언하세요.
두 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로또 맞은 거죠. 예. 한 주씩 갖고 있는 게 운동금이라고 치고 보통 100주 그러면 1억이잖아요. 예. 아니 지금은 2억이네. 200만 원 넘어갔으니까. 요즘에 거래세 내나요? 지금 예, 거래세 내죠. 거래로 얻어지는 소득 중에 일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은 돈 못 번다는 게 정설인 게 주가 조작 이명박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안철수 그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왜 자꾸 실수를 하고 그래요? 죄송해요. 예. 내가 입이 방정이지 막 입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인들은 돈 벌기 사실상 힘들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1000주 갖고 있다고 쳐. 십수년, 수십 년 동안 묻어두는 건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안달 나버리죠. 지금 뭐 이재용이가 구속된다며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더니 웬걸 더 올라버려. 참 우리 같은 개미들은 원래 그런 것이고요. 어쨌건 그 다스 관련해 가지고 현재 다스에 관련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울산에 있는 전직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스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수집한 자료가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상에 알릴 것이다. 다스에 대한 특혜와 실소유주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기사가 경남 도민일보에 실렸어요. 이거 거의 특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주진우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언론이 안 받아주는 것처럼 어떤 지방지 기자가 특종을 만들어내도 기존에 서울에 있는 언론들이 안 받아주면 그걸로 또 끝. 그렇죠. 아마 JTBC는 받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보니까 진짜로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다스는 근데 누구 거예요? 예?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 나도 신기해서. 되게 웃겼어요. 네. 근데 그 윤석열 지검장도 답변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은 수사를 의뢰해 오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하고 수사를 지금 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답할 수밖에 없지. 근데 윤석열 지검장의 표정이 재밌었어요. 다 알면서 왜 물어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도 그 팟캐스트나 이런 거를 많이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출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 SNS 상에 유행이 되고 있는지 다 알 것 같고요. 그 딱 적절한 거. 그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로 설화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논란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말 너무나 뻔한 답변이지만 왠지 마음에 안도감이 가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약간 플러시보 효과가 좀 있는 그런 것 좀 느낌 좀 있었고요. 근데 명정님 다스는 누구 거예요? 제 거였으면 참 좋겠어요. 명언이었어요. 좋았어요. 그럼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그러게 말해요. 제 거였으면 바꿨어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들의 공통점이 그거였잖아요. 뭐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차압이 들어와 있는 등기 대출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안 받거든요. 그런 걸 먼저 조치를 취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비상장 주식까지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평가해가지고 평가액으로 이제 대신 받은 건데 그 평가액도 사실 어떻게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주식으로 뭐 물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거래되는 상장 주식이면 이게 현금으로 바로 그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은 사상 최대의 사기꾼으로 대통령이 된 자라고. 아까도 밖에서 다른 분하고 무슨 이야기 좀 하는 끝에 뉴타운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서울에서 제대로 된 뉴타운이 만들어진 게 거의 없고 은평 뉴타운이 사실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명박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은평구에 땅을 엄청 사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식을 초월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해보기에 상속세를 그대로 내려고 하니까 돈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주인이던 바로 그 사람 뭐 우리는 뭐 꺼릴 게 뭐가 있어. 이명박이 그 주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주식을 가져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사실 뭐 김재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천하민의 뭐네 해도 결국은 남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못 믿음으로써 주식을 물납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사실상의 주인이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꼼수.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캠코 측에서는 이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을 할 때 전문가들을 불러서 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고 폐업도 해봤잖아요. 그러면 비상장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예요. 가치가. 그걸 가치로 따질 때 액면가로 따져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따집니다. 일단 그렇겠지. 예. 그런데 그 액면가로 따져야 되는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왜 이렇게 높게 금액을 책정했을까? 저는 이게 제일 큰 의문이고요. 아, 그것도 꼼수다. 예, 여기서부터 꼼수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주식으로 만약에 이게 액면가로 계산했으면 뭐 48.95%의 지분 주식 가운데 뭐 30몇 %를 내버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액면가로 아니라 시세가 같이 비슷하게 감정 가격을 만들어 버리면 덜 내도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좀 사실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시도했던 게 설명이 좀 복잡해서 그러니까 다스는 실적이 워낙 좋은 회사예요. 거래처가 그렇죠. 너무 명확하고 매해 매출이 50%씩 150%씩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주식 가치 평가를 하면 이렇게 많이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김대중 씨 사망 당시에 주식 평가를 할 때는 실적을 최대한 부풀리는 거예요. 실적을 최대한 부풀려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아서 물납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회계를 통해서 실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제 성과와 상관없이. 그러면 평가가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유찰을 통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 평가했을 때 그 실제 가치 있죠. 명동님이 말씀하셨던 액면가에 가까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그 자본금으로 다시 매입을 하면 그렇지. 돈 한 푼 안 내고 그 세금을 내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게 이게 60% 최저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납 당시의 금액보다 비싸요. 지금 현재 그 가격이. 그래서 그런 추정은 조금 위험하고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좀 위험하고 제가 보기에 가장 의심스러운 건 그거예요. 왜 평가를 했느냐. 비상장 주식을. 나는 좀 거기다가 한 숟갈 더 얹으면 왜 상장을 안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상장 안 해요, 보통. 아니, 그런 것보다 상장을 해서 훨씬 더 키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장이 돼버리면요 실소유주 관계에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안 하는 게 훨씬 더 경영이 편한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남한의 제국처럼 움직이거든요. 전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는 그 주식회사가 상장을 할 때는 거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식 거래 대금으로 인해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